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후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3대 특검 속도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세금 낭비와 정쟁 심화로 이어질 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격적인 특검 전국에 접어든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오늘의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손이 귀한 요즘 한국 경제와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죠. 하지만 법 테두리 밖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늘어나면서 여러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1호 법안으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 5일에 본회의 통과한 지 닷새 만이에요. 근데 말이 닷새지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거부권에 막혀서 되돌아왔던 것까지 생각을 하면 예. 어떻게 긴 시간 좀 거쳐서 돌아오게 됐는데 내란 특검법 2번, 김건희 특검법 4번, 최혜병 특검법 3번 이렇게 거부권에 네. 막혔었거든요. 네. 아직 새 내각이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의결하고 공포할 때 국무회의에 그 윤석열 정부 당시 장관들이 참석을 했었던 거니까 네. 그러니까 거부권 쓸 때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그러네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아이러니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예. 특검법 3개니까 하나씩 간략하게만 좀 볼게요. 네. 먼저 내란 특검법,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입니다. 네.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이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로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 법사 관련한 의혹도 있고요. 네. 또 명태균 씨에 연루된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해서 총 16개 수사 대상을 적시해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혜병 특검법, 이거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이 일단 주축을 이루는데 그 사고 경위부터 해서 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그 고위 관계자 그때 이종섭 호주 대사로 이렇게 가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외압, 수사 방해 의혹 등등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새 특검법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해서 지연됐었다면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다 강조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던데 언제쯤 그럼 특검이 임명될까요? 예, 이게 절차상으로는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대통령한테 특검 임명 요청하고 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단계로는 우원식 의장이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요청했습니다. 예. 근데 이르면 이번 주말이면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 요 정도로 관측이 되는데 네. 원래 특검 임명에 며칠 이내, 12일 이내 이렇게 시한이 규정이 돼 있긴 한데 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러면 이번 주말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내란 특검만 해도 특검보 6명에 파견 검사 60명 등등 해서 3개 특검법을 합치면 검사가 120여 명 예. 투입되는 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들어가서 준비기간 포함해서 최장 140일에서 17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네. 수사 기간 고려를 해보면 적어도 9월까지는 그러면 이 특검이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얘기가 나온 게
5개월 이내에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음. 비쳤어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거에 뭐 적폐청산 이런 식의 이름으로 길게 끌었던 문재인 정부를 답습하다가는 도리어 전국이 매몰되는 상황. 뭐 역풍의 우려도 있긴 하지만 뭐 이재명 정부가 어떤 일들을 민생경제나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때 네. 못 치는 경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국정에 이게 수사가 너무 길어지면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정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라면서 맹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국민의힘 사실 그동안 이 국민의힘 당내 지금도 되게 소란스러운데 네. 그런 비하인드에는 그 당내 일각에서 소속 의원들의 어떤 동요감 본인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네.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좀 스케치를 해보면 친윤계가 패닉 상태인 거고 그 중에서도 그런 뭐 골수 친윤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한남동 관저까지 운집했던 네, 그런 네, 네. 의원들 좀 불안해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좀 난감한 게 개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에게도 좀 의지를 할 수 없는 하하하. 그런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기댈 곳 없는 네. 상황. 그리고 이렇게 특검 출범을 앞두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이 경찰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출석하라고 통보한 날짜가 내일입니다.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이 질문지를 보내면 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서면 조사를 요구했고요. 네. 또 그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말하기로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1일 그러니까 오늘 경찰청 국수본에 제출할 거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또 명태균 게이트하고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검찰이 또 출석 요구했을 때 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선 이후에 대선 끝나고 조사를 해야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진다라고 그랬죠. 거부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대선이 끝났습니다. 네. 하지만 출석하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꿨죠. 예. 그러면서 의견서를 또 검찰에 냅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담아서 의견서를 냈고요. 예. 그러니까 기존대로 우리는 의혹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이거죠. 두 사람 모두가 조만간 특검 출범할 건데 거기서 조사하라고 할 것 뻔한데 네. 굳이 뭐 검찰 경찰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3번 출석 요청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받아서 강제 네. 수사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게 있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체포까지 감수해보겠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어떤 오히려.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모양새를 또 그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 검찰, 경찰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 조사할 수 있을지 여기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풀려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서 대장동 사건 재판도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 왜 그 헌법 84조를 적용한 거라고 중앙지법이 설명을 했어요. 네. 헌법 84조 언젠가부터 굉장히 많이 나온 예. 자주 듣게 항목인데 됐습니다. 네. 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것도 서울고법이 똑같이 헌법 84조를 예를 들어서 연기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엇갈린 시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방점, 주안점을 찍어서 네. 그러면은 원래 선거 전에 있었던 것까지 이제 안 하는 거냐. 혹은 뭐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쪽에 방점을 찍어서 그 죄 뭐 범주 네. 이쪽으로 무게감 이쪽으로 또 할 건지 해석이 굉장히 또 다른데 네. 일단 대법원은 입장을 이렇게 밝혔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 84조 적용할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뭐 보시다시피 서울고법도 중앙지법도 미룬다 했어요. 네. 예, 그렇게 됐고 그럼 아마도 그 재직 중에는 좀 많이 어려워 보이고. 그렇죠. 예. 임기 끝나고.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해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 기일 지정을 촉구하고 이에 대해서 규탄을 한다는 건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사법부를 권력으로 억누르든 법으로 억누르든 힘으로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릴레이 농성 또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서 사법부 압박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예.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쟁점 법안들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이 계획을 좀 유보했어요. 네. 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방송 3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네. 내일 본회의 철회하고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그 대통령 당선 시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네. 이거고 또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라고 해서 대법관 수 늘리고 네. 여기에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해서 이 뭐 방송법, 방문진법 해서 방송 3법 네.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네. 일단은 13일에 출범할 새 원내 지도부에게 판단을 넘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검도 공포한 마당이고 특검 출범할 때인데 그러니까 쉬어갈 때는 좀 골라서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의 반대를 처음부터 묵살하고 독주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집권 초기에는 사실 뭐 독주의 오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범하기가 쉬운데 네. 대통령실에서 조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했던 변호사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 올랐다 해가지고 그것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당내에서 조언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여론을 의식하는 행보도 좀 대통령실에서 동시에 감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를 둬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네.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이 어제 오늘도 국회를 찾아서 이 야당 지도부 예방한다고 하던데 어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는 어떤 얘기 나눴습니까? 예,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만나서 네. 이제 협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추경은 그 특징상 처리의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적기를 놓치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네. 야당의 힘도 필요하고 정부안이 정리되는 대로 국회로 보내서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지만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도 같이 협조해달라 이런 언급이었습니다. 네. 김용태 위원장은 그래서 대답하기로 국민의힘도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있다. 그렇지만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단호하게 말한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그 방금 말씀드린 재판중지법에 대한 거 이게 헌정질서를 붕괴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를 표하고 헌법재판관 인사도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던 사람 이해충돌 있지 않느냐 예. 이런 거 따졌고요. 또 2차 추경 이렇게 하면 재정이 너무 부담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표했습니다. 네.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진 않겠다. 그러나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포퓰리즘 앞에는 침묵하지 않겠으니 대통령께 분명하게 전해달라.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우상호 수석은 정무수석 본인의 역할은 민심도 그렇고 야당의 견해를 대통령에게 여과 없이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대통령께 다 전달하고 대통령 견해도 들어보겠다. 이렇게 좀 뭐 분위기를 이렇게 수습하면서 이렇게 네. 만났는데 사실 뭐 쓴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 만남 자체가 국회와의 협치 일환이거든요. 네, 사실 네. 너무 그 전에는 여야가 너무 만나질 않았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날을 세우고 쓴소리를 하더라도 일단 만나고 대통령실에서 수석이 나와서 야당 대표 만나고 하는 거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우상호 정무수석 국회로 갑니다. 오후에 연속으로 조국혁신당 김성민 당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또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 차례로 면담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 일주일째가 됐는데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또 논의를 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하고는 통화 한 30분 했어요. 가장 길게. 네,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순서는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국, 일본, 중국 순서 네. 통상적으로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일 외교를 그래도 중시하는 것 같다 그런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있고 네. 순서는 일본이 먼저인데 전화 통화 시간은 중국을 좀 더 길게 한. 예, 네. 어떻게 그게 뭐 다분히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균형 외교의 측면이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 상견례 형식이라서 뭐 대선 승리에 대한 축하와 화답이 일단은 의례적으로 오갔고 예. 그렇지만 대화 전반을 봤을 때 의례적인 인사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겼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 시진핑 주석이 그 양국 관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교류, 협력, 우리 사이 좋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특히나 안정적이고 심화되는 양국 관계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양국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중 우호 관계의 당위성을 시진핑 주석이 설파를 했고요. 예. 그리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유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해야 된다. 요거는 사실 미국을 의식한 메시지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중국 견제를 노고라 하고 자꾸 보는 미국과의 그런 관계에서 균형을 잡는 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막중한 과제로 남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전임 정부까지 워낙에 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예. 그렇게 좀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돼 있고 그랬던 상황에서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좀 관계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 이런 거에 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균형을 잡아갈 것인지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고요. 한편에서는 이제 청와대 복귀 준비도 한창이네요. 네. 진작 가볼 걸 그랬어요. 저도 타이밍을 못 잡았네요. 네, 8월부터 청와대 관람이 중단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제 정말로 복귀를 위한 보수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다만 복귀 시점은 당초 예상됐던 100일보다는 좀 길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지금 한창 그 녹음이 되게 푸르를 텐데 청와대 네. 그 녹지원, 상춘제 이런 운치 있는 풍경은 8월부터 볼 수 없게 됩니다. 7월 14일까지는 지금처럼 자유관람이 가능해요. 네. 그런데 6월까지도 예약이 다 꽉 찼고 네. 그리고 16일부터 7월 16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8월부터 청와대 복귀 완료 시점까지 관람이 전면 중지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259억 원을 의결을 했고요. 그 내부에서는 앞으로 수십 년 잘 쓸 수 있도록 이게 손댈 때 한번 제대로 또 보수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있는 걸로 읽혀져요. 예. 대통령실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실 배치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을 제외하면 점심시간을 막 지나며 지나시기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다시 하기 분기점 부근으로 지체 서행하고요. 판교에서 일산 방향, 소래터널 부근에서 중동, 남양주에서 강일까지 더딘 흐름입니다. 서해안선 서울 방향도 금천 일대 짧은 정체 제외하면 전 구간 제속도로 지나는 데요. 다만 작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입니다. 남이 분기점에서 청주 분기점 쪽으론 1차로 가드레일 사고 복구 작업 영향으로 6km 구간을 걸쳐 밀려 지납니다. 이후 옥천 휴게소 부근 1차로 막고 차선을 긋고 있고요. 서울 시내는 일산 방향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 1차로의 사고 여파 서강대교부터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수요일은 투자의 시대, 국내외 돈의 흐름을 살펴보는 수요 금융시장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국내 증시가 연일 지금 상승세인데요.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한때 2,900선도 돌파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오전 중에 장 초반에 2,900선 넘어서면서 네. 2022년 1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약간 내려와서 지금은 2,890선을 오가고 있긴 한데요. 일단 이런 새 정부 기대감에 따른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의 가장 큰 힘은 외국인의 매수세랑 반도체 대형주의 랠리였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에 이제 버티고 있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큰 폭 오르면서 이런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도 좀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코리아, 한국 증시 사자 이런 기조가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외국인은 지난달에 1조 1천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었는데 네. 이번 달 들어서는 벌써 4조 원 가까운 매수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일이니까 아직 한 달의 반도 안 지났는데 예. 벌써 이 수준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 글로벌적인 평가가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선 그런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약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미국발 관세 폭탄, 관세 전쟁의 여파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네. 지금 이런 증시 랠리가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를 부양할 수 있다는 기대감 기반으로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자칫하면 주가 상승세가 정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수가 좀 살아나야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는데 네. 이번 지금 상승 흐름 속에서 한동안 참 부진한 모습 보였던 카카오가 요즘 주목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카카오 하면은 한 3, 4년 전 그 코로나 랠리 속에서 아마 네. 그때 국민주까지 불리면서 그렇죠.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셨었는데요. 네. 이게 그동안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예. 저번 주 이번 주 아주 뜨거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하루에만 주가가 16% 급등했고요. 네. 어제는 약간 쉬어가는가 싶더니 오늘도 한 1,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는 국내 증시에서 좀 대표적인 IT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네. 이재명 정부 출범이랑 함께 유동성 확대 기대가 커지니까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들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카카오 계열사 중에 카카오페이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월요일에는 무려 30% 올랐고요. 어제도 16% 오르는 등 굉장히 초강세 보였는데요. 네. 이거는 새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추진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플랫폼 기반 결제 사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결제의 수단이다 보니까 기존의 신용카드나 은행 이체에 비해서 네. 결제 수수료가 낮고 자금 회전도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이런 카카오페이 같은 결제 플랫폼 사업자에 좀 몰리고 있습니다. 또 뭐 정책 수혜주로 예상이 되는 증권주나 뭐 지주사 관련 주식 또 지역화폐 관련주도 상당히 많이 올랐던데 이렇게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한 만큼 사실은 가격 부담도 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저번 주 이제 대선 전후로부터 해서 증권주랑 지주사 관련 주식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주주가치 제고,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내용을 통과시키겠다. 네.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해왔다 보니까 이런 증권주랑 지주사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한두 시간 전쯤 이재명 대통령 한국거래소 방문해서 네. 불공정 거래 근절하겠다고 대선과 비슷한 이야기 계속 이어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증권주 중에서 가장 큰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오, 예.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주인 코나이 이런 코스닥주에서도 굉장히 상승세가 컸었는데요. 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부담 분명히 있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해서 폭이 얼마나 클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조금씩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미국 경제 지표 아니면은 뭐 무역 협정 진전 상황에서 약간 안전 소리가 나오면 네. 약간 같이 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불안한 마음에 빨리 나도 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조급해질 수 있는데 네. 조금은 천천히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죠.
네, 코스닥도 오늘 1%대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은 코스피보다 좀 더 좋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좀 주목할 만한 곳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들이 좀 크게 올랐는데요. 네. 여름철에 이제 최근에 동남아 쪽에서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 언급된 게 예. 우리나라까지 확산되는 거 아닐까 그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가진단 키트, 백신,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종목으로는 수젠텍, 파루, 그린생명과학, 더바이오메드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 크게 보였고요. 네. 그래서 어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이제 호흡기 감염병 관련 회의를 열고 인근 국가의 유행이나 바이러스 변이 고려하면 이번 달 하순 이후 국내 발생, 코로나 발생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얘기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오늘 또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은 임상 유전체 전문 기업 GC지놈이 오늘 상장했습니다. 네. 이게 GC60자라고 다들 많이 아시는 그 대형 제약사의 자회사인데요. 네. 유전자 검사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아. 오늘 상장했는데 당일에 장 초반에는 공모가보다 30%, 35% 이렇게 급등하면서 오. 좀 뜨거운 투자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일본이랑 중국 증시 오늘 상승 압력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네. 오늘 오전에는 좀 그거에 대한 진전된 소식도 전해지면서 네.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증시에서는 도쿄 일렉트론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고요. 중국은 일본보다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반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아시아 시장 전반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가 미국 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미국 증시 이제 다우, S&P, 나스닥 이런 3대 대표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간밤 미국장 기준으로 런던에서 미중 2차 고위급 무역 협상 진행 중이었거든요. 네. 네, 이 장중에 미국 무역협상단의 일원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오. 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간밤에 이미 큰 틀에서 합의했고 기술적인 세부 사항 조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주식 시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또 서기미들이 관심 갖는 종목 중에 테슬라가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네. 네, 테슬라가 5%에서 6% 오르면서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걸 약간 회복을 했고요. 네. 로보택시 서비스 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일단 나왔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의 갈등이 예. 일부 완화됐다는 소식도 역할을 했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뭐 한마디에 아니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약간은 웃음이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 마감 이후에 이 미국과 중국 2차 고위급 무역 협상 합의 소식이 들렸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한국 시간 아침 아시아 시간에 2차 고위급 회담 결과 소식 나왔습니다. 네. 미중 양국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했던 1차 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할 틀을 도출하는 데에 합의했다. 뭔가 복잡한데요. 네. 아무튼 이제 뭐 긍정적인 소식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이번에 2차 회담 왜 했냐 여기서부터 좀 짚어보면 네. 지난달 스위스에서 1차 회담 했는데요. 그때 결과가 이제 앞으로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90일 동안 서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고 중국은 미국이 발표했던 상호 관세에 대응해서 히토류 수출 통제를 이렇게 대응 카드를 내세웠던 거를 좀 네. 해제하자. 네, 이렇게 네. 했던 게 지난달에 1차 협상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양쪽이 다 서로 너가 협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2차 회담이 성사가 된 건데요. 네. 어쨌든 합의점을 찾았다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프레임워크는 일단 양국 정상한테 보고를 하고 이제 여기서 승인이 나오면 곧바로 시행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렇게 2차 고위급 협상 마무리했지만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속 소통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예,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미국과 중국은 정말 크게 서로 부딪히고 막 서로 관세를 막 100% 이상씩 매겼다가 지금은 조금 가라앉는 모습인데 그 영향이 이렇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갈등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다소 약간 완화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둘의 관계가 브로맨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네. 지난주부터 좀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네. 일단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말에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이제 정부 효율화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 했던 특별 공무원직에서 물러났었는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불화의 시작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감세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 우리는 더 이상 좋은 관계가 아닐 수 있다. 우리 관계는 끝났다. 이런 예. 식으로 트럼프다운 굉장히 거친 발언으로 불만을 표했고 네. 여기에 일론 머스크는 더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예.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배은망덕하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고 네. 또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기억하실 수 있는데 네. 2019년에 미성년자 성착취 같은 좀 대형 사건으로 감옥에 있다가 극단적으로 선택을 한 인물인데 네. 이 사람의 성범죄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고 다소 근거가 없는 얘기도 하고 폭탄 발언을 했어요. 네. 탄핵 주장까지 하는 그런 것까지 언급을 하면서 관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달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루에 15%씩 빠지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둘이 조금 화해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일하고 있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게시물을 동의하는 그런 멘트를 달면서 약간 입장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화 작업을 하다가 재산의 25%를 손실봤는데 우리는 감사해야 했던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럴 가치가 있었다 이런 굉장히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탄핵 주장 같은 그런 내용의 게시물도 일부 삭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내리기도 했고 두 사람의 불화가 너무 치다르니까 네.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싸움이 좀 커지면서 돈이 이기냐 권력이 이기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권력이 이긴 것 같다는 평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조금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환율도 짚어볼까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서 향후 이 환율 전망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달러원 환율 1,350원대까지 내려갔었고요. 네. 오늘은 1,360원에서 1,370원대까지가 지금까지 최근 환율인데요. 일단 굉장히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네. 50원씩 낮아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반등의 명분이 생기면 좀 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쪽에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간밤부터 이제 오늘 오전까지 이어졌던 무역 협상 진전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최근 시장의 반응이 미중 무역 협상 같은 무역 어떤 관세 폭탄 이런 게 완화가 되면 달러화 가치가 반등하는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무역 협상 진전 같은 일이 생기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가장 주목할 경제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네, 물론 당연히 방금 또 말씀드렸던 미중 간 무역 협정 그리고 네, 다른 네. 나라들과의 무역 협상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무리된 2차 고위급 회담도 일단 마무리는 됐는데 여기서 약간 뒤에 단서가 달린 게 양국 정상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양국 정상의 반응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네. 실질적인 돌파구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예정돼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어떤 영향 미쳤는지 직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필요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이벤트는 이제 애플의 세계 개발자 콘퍼런스, 이게 WDC라고 하는데 이게 네. 열립니다. 애플이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신기술을 공개를 하면 애플 주가 물론이고 관련 부품주도 이제 탄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애플 주가에 관련해서도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수요 금융시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정치부 기자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2부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형용사 가운데 푸석푸석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은 푸석푸석하다를 어떤 뜻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이 표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기말고사 준비를 하느라고 이틀 밤을 새웠더니 얼굴이 푸석푸석하다 같이 쓸 때는 살이 핏기가 없이 부어오른 듯하고 거칠다란 뜻입니다. 또 부피만 크고 바탕이 거칠어서 부스러지기가 매우 쉽다란 뜻의 형용사면서 부피만 크고 바탕이 거친 물건 따위가 자꾸 쉽게 부스러지는 소리가 나다란 뜻의 동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염색을 자주 한 그의 머리카락은 윤기가 없이 푸석푸석하다. 또 풀숲 건너편에서 푸석푸석하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푸석돌에 불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푸석돌은 화강암이나 화강 편마암 따위가 풍화작용을 받아 푸석푸석해진 돌을 말하는데요. 이 속담은 불이 날 리가 없는 푸석돌에 불이 난다는 뜻으로 노력과 수단이 뛰어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핏기가 없고 부어오른 듯한 무른 살을 푸석살이라고 하죠. 이 표현의 반대말은 우리 고유어 표현인 대살이고 단단하고 야무지게 찐 살을 뜻합니다. 참고로 푸석살은 조금만 알아도 살이 많이 빠지는 체질을 지닌 사람의 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하루하루 볕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영남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로 웃돌았는데요. 오늘은 뜨거운 볕에 중부 내륙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춘천, 전주 29도, 대전과 대구, 강릉 30도, 구미와 밀양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일부 경기 내륙 지역은 32도까지 오르는 등 금요일까지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내일까지는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한때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새벽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비가 내리면서 심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습도 높은 끈적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 습도는 43%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민생 추경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전 정부가 사용하지 않은 취약계층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전보다 6조 원 늘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5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건 주택담보대출로 대출 잔액이 한 달 전보다 5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른바 로또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령법인 수백 곳을 설립한 후 대포 통장 400개를 개설하고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과 공모해 5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2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A시 당국이 야간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도심 일부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이 낮 기온 비교적 낮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여름 더위가 찾아왔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까지만 해도 서울은 25도 선에 머무르면서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예. 하지만 오늘은 서울과 광주 29도, 강릉,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는데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예. 그나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버틸만한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유념하셔야겠고요. 네. 또 이 자외선도 골칩니다. 오늘 낮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울산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가급적이면 한낮에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처럼 어쩔 수 없이 매일 댕댕이들 반려견 산책 나가야 하는 견주님들은 네. 외출하실 때 햇빛 가리개나 자외선 차단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100명 넘게 응급실을 찾았고 네. 21일 하루에만 21명이 몰렸다고 하네요. 예. 작년 이맘때쯤과 비교해 보면 3주간 9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40% 넘게 늘었습니다. 예. 작년 여름 생각해 보면 어찌 버텼나 싶을 정도로 더웠죠. 그렇죠. 평균 기온이 1973년 이후 50여 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 온열 질환자도 3,700명을 넘긴 데다 연도별 추정 사망자도 34명으로 지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이 문제는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80%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 온열 질환은 더위를 먹는 데 그치지 않고 열사병 같이 다양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자칫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만큼 폭염 예방 수칙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외부 활동은 최대한 줄이고 물은 충분히 마셔야 하고요. 또 샤워를 자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또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하거나 밖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틈틈이 그늘을 찾아 자주 쉬어줘야 하고요.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집이나 차에서 창문이 닫힌 채로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네. 폭염 대비 건강 수칙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미국 LA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 계속되는데 해병대까지 현장에 배치가 됐어요.
네, 벌써 닷새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주방위군 2,000명이 투입된 데 더해서 해병대 700명도 현장에 배치가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는 상태지만 시위대가 다시 모일 수 있고 또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트럼프 이민 정책 반대 시위는 현재 미 전역 10여 개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립 250주년인 오는 14일 수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는데 이에 맞춰서 전국적인 반 트럼프 시위도 예정돼 있어서 긴장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예. LA 시위는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긴 하지만 이 역시도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습니다. 네.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는데 신변에 대한 불안감과 소음, 교통체증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밤낮으로 경찰 행기가 날아다니는 소리부터 경찰차 수십 대가 지나다니며 내는 사이렌 소리가 끊이질 않고 예. 도심을 지나는 주요 고속도로가 아예 통제되기도 하면서 출근길,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등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라고 하고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다운타운 내 연방 청사 건물 일대로 제한돼서 한인타운과 멀찍이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주변 분위기 때문에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예. 또 밖에 나가기 무서워 집에만 있었다는 분들도 보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인회에서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는데 덩달아 자영업자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고요. 그렇죠. 다행히 LA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신고한 한인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SNS 계정에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 자경단의 사진을 올리면서 네. 괜히 한인들에게 불똥이 튀어서 과거처럼 시위대 표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LA에 오래 거주하신 한인분들은 이 기억이 뭐 트라우마처럼 남아 계실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소식으로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네, 이경규 씨 측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작은 해프닝이다 일축했지만 경찰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네. 서울 강남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경규 씨를 입건전 조사 중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한 상가를 방문한 이경규 씨는 주차관리 요원의 실수로 이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인계받아서 운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차량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음주 검사 등을 실시했는데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에 소속사는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약을 복용 중이라 해당 성분이 검출된 거고 사건 당일에는 감기약까지 복용해서 차량을 헷갈렸다고 해명했는데요. 반면 경찰청 관계자는 차량 절도 혐의는 풀린 게 맞지만 정상적인 처방약이라도 운전에 지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한 뒤 차량을 운전해선 안 된다며 이경규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게 비단 뭐 이경규 씨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약물 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다던데 이 약물 운전 관련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네,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더라도 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는 도로교통법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약품의 일부 성분이 항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공황장애 치료에 쓰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나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콘서타, 메디키넷 같은 ADHD 치료제 등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고요. 네. 다이어트 약부터 수면제까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돼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약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실제로 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약물 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해졌는데요. 네. 단순 적발 시에는 면허 취소나 벌금형 정도에 그치기도 하지만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징역형까지도 선고됩니다. 네. 다만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이 법적 기준이 모호해서 앞서 짚어본 이경규 씨 사례처럼 네. 수사와 처벌 과정에 혼란을 빚는 일이 왕왕 있는데 이 때문에 약을 먹고 몇 시간까지 운전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약물 복용 후 24시간, 호주는 12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는데 현행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내 몸 상태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운전대 잡지 않은 습관 들이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국내 대표 인터넷 서점 가운데 하나인 예스24가 지금 사흘째 먹통이에요. 네, 먹통도 먹통인데 문제는 장애가 발생한 첫날인 9일 이 사측은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만 공지를 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네. 해킹 피해를 당했고 뒤늦게 어제야 이 사실을 알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랜섬웨어가 침투해서 회원 정보 등의 데이터를 암호화했고 이 S24 측은 이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야 랜섬웨어로 인한 장애였고 복구 작업 중이다라고 공지를 한 겁니다. 네. 현재 암호화된 정보 대신 백업 파일을 복구해 시스템을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2천만 명이 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면서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홈페이지가 마비되자 예스24 티켓으로 공연을 예매한 관람객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예매 내역이 남아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측은 좌석 정보가 없으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환불을 비롯한 보상안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하겠다는 공지만 내놓은 상황이고요. 일부 누리꾼들은 예약 구매한 상품이 많은데 불안하다. 충전해둔 상품권은 안전한지 모르겠다 같은 반응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랜섬웨어의 경우 쓰지 못하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어주는 대가로 이 암호화폐를 요구하곤 하는데 S24가 해커들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네.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도 조사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사이버 공격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술 지원을 받는데 동의하지 않아서 객관적 조사가 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노점상 생계 지원을 위해서 시행 중인 노점 실명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네, 먼저 이 노점 실명제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짚어드리면요. 네. 1년에 약 90만 원을 내고 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는 제도로 1인 1노점, 본인 직접 운영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네. 이른바 기업형 노점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현실은 1년에 90만 원만 내면서 수십 배를 받아 챙기는 이 억대 연봉의 돌려먹기식 노점 카르텔이 만연하다고 합니다. 네. 한 사람이 여러 노점을 운영하거나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넘긴다든지 월세를 받고 세를 놓는 매매 임대업이 성행하고 있고요. 네. 세입자가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다단계식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점포 상인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 노점상들은 현금으로 장사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1년 100만 원도 안 되는 사용료만 내면 되니까 이런 불공정 게임이 어디 있느냐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요. 예. 또 격일제 원칙을 어기면서 여러 노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보행권 침해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구직원이 단속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도 권한이 없지 않느냐 큰 소리치기 일쑤고요. 단속 건수도 2년 전 75건에서 올해 5월까지 5건으로 크게 줄어서 형식적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오늘의 뉴스에서도 얘기해봤는데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가 현실화되면서 그 전에 이 청와대 관람을 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졌다면서요? 네, 이제 아니면 또 언제 가보나 하는 마음에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줄지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관광 통역 안내 총 73건의 청와대 관련 문의가 접수되면서 전달과 비교해 230% 넘게 폭증했고요. 네. 5월에도 총 66건의 문의가 들어왔는데 외국어 해설이나 오디오 가이드 제공 여부를 묻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 청와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도 크게 늘었는데 4월에는 6만여 명, 5월에는 6만 5천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았고요. 개방 이후 5월 말까지 누적 외국인 관람객 수도 93만 명을 넘어서면서 조만간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청와대 관람 열풍이 부는 가운데 외국인들까지 흐름에 올라타는 모습인데요. 네. 지난해 12월 9만 명에 불과했던 총 관람객 수는 지난달 43만 명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고요. 하루 2만 2천 명씩 한 달치 예약을 미리 받는데 네. 이미 다음 달 첫째 주까지 모든 예약이 싹 다 마감된 상태라고 하네요. 이제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BTS 멤버들이 돌아옵니다. 정국과 지민이 오늘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면서
이 완전체 볼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래 기다린 팬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BTS의 멤버 RM과 B가 지난 18개월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어제 전역했습니다. 네. 새벽부터 기다린 전 세계 팬들 앞에서 거수 경례를 했고요. 또 바로 뒤이어서 오늘은 비슷한 시기 입대했던 지민과 정국이 또 마지막으로 오는 21일 휴가까지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 해제되면 BTS는 드디어 7명 완전체가 됩니다. 예. BTS는 지난 2022년 말부터 맏형 진을 시작으로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군에 입대하면서 그룹 활동을 잠시 멈췄었는데 입대 이후에도 솔로 앨범 발표가 이어졌고 군 복무를 먼저 마친 진과 제이홉이 활동에 나서면서 사실상 공백기가 없었다지만 완전체 컴백 소식에 전 세계 아미들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 무더위로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여행 플랫폼 검색 순위를 보면 국내 여행지 중에선 제주도가 단연 1위였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로 떠나는 여름 휴가 상상하면서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이 부릅니다. 제주도의 푸른 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 주제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한테요? 네. 예. 그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네. 외국인 노동자분이 몇 명 정도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이거 어림잡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확실한 네. 거는 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많아요. 예. 체감하시고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될까요? 통계에 이르면 무려 100만 명에 이릅니다. 작년 100만 통계청에서 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로서 발표된 건데요. 네. 외국인 노동자 양대축은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우리 비전문 취업 비자 가지신 분과 네. 방문 취업 비자 가지신 분, 그다음에 우리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 소지자에 해당되는데요. 네. 이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신 분이 약 30만 2천 명, 그다음에 재외동포 분들이 32만 명, 62만 명 정도. 그다음에 그 나머지 외국인 분들이 예. 우리 주변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하.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우리 외국인 분들 일하고 계시는 분들 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이제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산업 현장에 안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이만큼 네. 산업 현장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네.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러면 우리 노동법 어떻게 적용될까? 오. 네, 그렇게 궁금하네요.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일터에서의 외국인 관련 노동법 규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샵 9730,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또 콩 게시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이렇게 한국에서 네. 취업을 하고 일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네. 실제로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국내를 방문하는 목적에 밖에 비자 종류가 나눠져 있죠, 우리도. 예. 예, 관광 비자, 관광을 목적이면 3개월까지는 관광 비자가 있고, 이거는 관광 비자는 절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비자고요.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예. 내국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노동자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E9. E9. E9의 비자를 가지신 분이나 그다음에 네. 중국이나 우리 구소련 지역 6개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지역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가 가지고 있는
H2 비자가 있습니다. 이게 H2, 네, 방문 취업 동포 비자입니다. 그래서 E9과 H2 비자는 고용 허가제로 묶여 있습니다. 아하. 이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당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식당에서 이모님들 이제 우리 중국 동포 이모님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네네. 이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나 그 자녀 및 손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그 요식업이나 이런 데 가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 이모님들이 네. 대부분 F4를 가지고 계세요. 아하. 물론 이제 더 많은 종류로 일할 수 있는 비자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주로 우리 E9 비자 H2 고용 허가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네. F4 비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 뭐 외국인 교수나 네. 뭐 외국 계절 근로자 뭐 여러 근로 비자가 있는데 이건 중간에 짧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네. 우선 이 고용 허가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고용 허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사실 말 그대로 허가를 받아야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직접 외국인 인력의 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서를 발급받아서 합법적으로 비전문,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도가 뭐 우리 내국인 고용 기회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 허가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E9과 H2 비자가 있는데요. 네. E9은 허용 업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300인 이하 제조업, 서비스업, 그다음에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만 일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방문 취업 동포 비자인 H2 비자는 네. 제외 업종 약 25개를 제외하고는 다 허용됩니다. 아하.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이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E9 비자를 가진 네. 이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 얼마나 일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3년입니다. 근데 이제 3년 근무한 후에 사업장 신청에 따라서 추가 1년 10개월 더 하실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4년 10개월을 근무하실 수 앞에서. 있게 됩니다. 뭐 특별한 일 없으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1 제도가 있습니다. 4년 10개월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네. 이분이 재입국에 대한 특례 요건을 갖추고 우리 또 일하신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에 다시 본국으로 출국하셨다가 1개월 후에 재입국하면 기존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입국 특례까지 모두 고려한 최대 고용 가능 기간은 9년 8개월이 되고요. 아하. 네, 그래서 이 중간에 또 비자를 변경하셔가지고 예. 국내에서 체류하시거나 계속 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더 하실 연장할 수 수 있는 있고요. 거죠. 네, 기한이 E9 없게 되죠. E9 비자로는 최대 9년 9년 8개월이고 8개월이다. 그 네. 안에 또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4년 10개월, 4년 10개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하. 이 고용 허가 제도가 이 앞서 내국인 고용 기회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 하셨는데 네. 이거는 어떤 말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기 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내국인을 뽑아야 되는 게 우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못 네. 뽑으니까 이제 외국 인력 쓰게 해준다는 건데요. 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24를 통해서 필요한 인력만큼 내국인 구인 등록을 우선 하셔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고용 허가를 신청하고 신청 시에 내국인 구인 등록 7일 이상이 경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 고용 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내국인 구인 노력 경과, 그러니까 그 내국인을 고용하겠습니다 하고 채용 공고를 등록한 다음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을 받으니까 요 점은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습니다라고 보여줘야 그렇죠. 이후에 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어떤 자격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최소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는 아니 그게 공고 7일 올렸다고 해서 이게 내국인 구인 노력 다 한 걸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네. 원래 그런 업종들이 내국인 구하기 어려우신 건 맞거든요. 예, 최소한으로 정해놨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요즘 사실 이 구인 구직을 할 때 민간 사이트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민간 사이트를 이용한 이런 그 내국인 구인 노력도 네. 인정을 해 주나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용 허가제 요건은 이 국내에서 이게
그 우리나라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 것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특별하게 반드시 고용 24를 통해서만 하도록 돼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취업 알선센터 이용한 경우에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경우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 여기에도 하고 부가적으로 우리 뭐 생활정보지를 통한 뭐 신문이나 뭐 네. 잡지, 방송 매체 통해서 3일 이상 이제 내국인 구인 그 광고를 한 경우에는 네. 이 7일의 기간을 3일로 단축시켜 주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렇죠. 노력을 했는지에 맞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구인 아하. 노력입니다. 야,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이 외국 인력 도입 쿼터도 있다고 네,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했는데도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매년 이제 E9 외국 인력 쿼터 이건 뭐 고용 허가제 쿼터를 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 쿼터 넘어서는 고용 허가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인력 이번에 몇 명 할 건지는 이제 정해놨으니까요. 네. 근데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이제 매년 상황에 맞게 쿼터 규모 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부족에 대비한 탄력 배분 배정분도 활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외국인 인력 때문에 뭐 일을 못 돌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채용을 하면은 뭐 지낼 곳 숙소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숙소를 구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말이 좀 서툴긴 하겠죠. 뭐 개별로 다르겠습니다만은 네네. 개별적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이제 회사에서 직접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언론 보도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게 사실 숙소의 질에 대해서 그 장소에 그렇죠.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숙소를 숙소 그러니까 숙식이라고 하죠. 숙소와 이제 식사를 네. 제공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제공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비용을 근로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하는 대가인 임금하고는 별개인 네. 거니까요. 그래서 이 비용을 직접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도 임금 명세서에 자기가 공제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하듯이 예. 그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에서 숙식비 사전 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제 내역, 공제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자국으로 기재된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는 뭐 동의서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예. 1년마다 다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충분히 이 근로자가 이해를 했다는 게 확인이 돼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이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 요즘에 진짜 뭐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네. 사실 처음 올 때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교육을 받고 오겠지만 맞습니다. 이렇게 좀 능숙하지 않은 경우 많겠죠. 네, 맞습니다. 뭐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한국어 실력이 다를 수도 있죠. 물론 네. 한국어 능력 시험 통해서 통과하면 이제 될 텐데요. 이게 네. 이 E9 비전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네. 그다음에 입국 전에 4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에 한국어 38시간, 한국 문화 4시간,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관련 2시간 받고요. 산업안전 1시간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로만 끝이 아니고요. 입국 후에도 우리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교육기관에서 뭐 한국 문화의 이해나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뭐 등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 등에 대해서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역시도 최소한의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E9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아까 고용허가제 중에 H2 비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E9 같은 경우는 일반 고용 허가제로 부르고 있고요. 네. H2 비자 가지신 방문 취업은 우리 특례 고용 허가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자는 고용 제외 업종 제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그 최소 규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일하시지 못하는 데는 뭐 우편 통신업이나 출판업, 뭐 전기가스 수도 공급의 약 25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되는 거고요. 아하. 짧게 말씀드렸지만 E9 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로계약 체결해서 어디 갈지 먼저 정해지고 네. 교육받고 입국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H2 비자 가지신 분들은 입국하시고요. 그다음에 구직 신청하고 네. 사업주의 내국인 구직 노력 후에 뭐 고용노동부에서 추천해 주든가 아니면 자율구인으로 계약 체결한 다음에 일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입국하기 전에 E9은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이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여기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E9 비자랑 H2 비자 가진 분들의 네. 그 급여 지급되는 일자도 네. 다를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모든 원칙은 그 임금은 근로를 최초 시작한 날부터 지급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H2 비자는 실제로 일한 날부터 지급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E9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취업 교육 이제 우리 입국해서 2박 3일 16시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걸 근로의 일부로 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 효력 발생 시기가 실제 일한 날이 아니고 예. 입국해서 취업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약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산이 되고 모든 게 입국일이 임금 산정의 기산일도 되고 퇴직금 산정 기산일 그다음에 아하. 우리 나중에 사대보험 피보험 자격 기산일도 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취업 교육이 우리 취업 교육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일종의 하나 교육으로 봐주기 때문에 네. 요 지원금 신청해서 교육금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사업주가.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외국인 근로자 4대 보험도 내국인하고 동일하게 되는 네. 건가요? 원칙은 다 동일하다. 근데 아하. 예외가 있다. 예외는 어떤 네. 거냐면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네. 본국법에 의해서 뭐 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는 거지만은 네. 그건 별도로 신청해서 받으셔야 된다. 그다음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임의 가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사업주 부담분인 고용안정 지급 능력 개발분만 이제 사업주가 돼서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4대 보험 말고도 출국 만기 보험이나 보정 보험이라고 하는 전용 보험을 사업주가 별도로 가입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2628님도 문자로 궁금하다고 보내주신 내용인데 외국인 근로자도 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 뭐 중순쯤인가 재작년 말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그 아이 돌보시는 분들을 외국인에서 우리 받아서 최저임금 이하로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조금 네네. 떠들썩한 일이 있었지만 예. 결국에는 서울시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법적 보호를 받겠지만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네. 노동법 적용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는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그분의 신분이 불법 체류자라고 할지라도요. 근데 이제 불법 체류 신분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발되면 즉시 추방되니까 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가 뭔가 단속이 나왔다고 하면 무리하게 어떤 다른 곳으로 네네네. 이동하다가 떨어져서 다치거나. 안타까운 사고가 나는 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타까운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을 못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산재 보상 받으실 수 있어요. 아하. 대신에 이제 보상 받고 다 치료가 되면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불법 체류자를 사용하신 이제 사업주 같은 경우는 적발되면 당연히 과태료가 있고요. 앞으로 이 고용허가제나 외국인 그 채용에 대해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동포들도 있고 아니면 네.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네네. 고용자들도 많잖아요. 네. 어떤 뭐 고용허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말씀드린 우리랑 비슷하고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은 재외동포 기자, A4 기자 가지고 계세요. 우리 말씀드린 조선족 이모님들이라고 하시는데 네. 그분들은 내국인과 동일해요. 아하. 아까 말씀드린 고용보험만 임의 가입이고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우리 상호주의에 의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여기서 국민연금료 안 내실 수 있어요. 예. 이제 그거 외에는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우리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일하시는 분인데 물론 E9 비자 가지신 분도 있지만 네. 결혼 이민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많죠. 네, 그분들도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사시다가 또 영주 비자 그다음에 F5라는 영주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 그분들도 다 내국인과 동일하니까 아하. 차별 없이 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법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심심한 오후, 색다른 정보가 필요하다면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세요. 네,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콩으로 김창래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도 연차를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연차 똑같습니다. 아하, 예, 네. 전혀 불이익이 없고 뭐 부당하게 불이익 줘서도 안 됩니다. 예, 뭐 국내에서 이제 근무를 한다면 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또 콩으로 임진환님께서 요즘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휴일에 저렴한 임금을 주고 일하게 하는데요. 이거 불법이 아닌가요? 하셨네요. 불법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 아시겠지만 이 차등 적용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고용해온 우리 아이 돌봄 사업의 그 아이 돌봄 외국인 노동자들도 결국에는 최저임금 적용시켜 주거든요. 네. 물론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뭐 특례 그거 해서 하면 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지금 맞는 통상 시급에 따른 법적 계산이 아닌 더 낮은 임금은 네.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최저는 항상 지켜주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네. 2628님, 회사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배우게끔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게 하라고 하는데 이걸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학원 다니는 시간이 근로 시간이 아닌 거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첫 번째 거부권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은 단순 노무직만 계속 일하고 있고 예. 뭐 하겠다고 일하면 뭐 사장님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학원 등록비가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서 좀 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 등록에서 한국어 배우면 그 외국인은 이제 그 법령으로 네네네. 자기가 사업장을 옮기더라도 이게 세 그렇죠. 번까지 옮길 수 있는데 다른 데 가서는 조금 더 잘 계약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물론 거부하실 수 있지만은 받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 학원 등록비를 내준다고 하면. 네.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학원 다니는 시간 당연히 근로 시간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분에 대한 자기 개발인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배우면 이분은 더 나은 계약을 하실 수 있다는 조건에서 근로 시간은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근로자가 본인의 선택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혹은 맞습니다. 적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네. 뭐 받아볼 수 그래서 있는 이제 거고요. 담당자분이 중간에서 잘 조율해서 의사소통해서 잘 네.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자, 그리고 0034님, 외국인 근로자 중에 연금은 국내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그분들이 출국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금은 노후에 대한민국에서 거주했을 때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이 외국인 근로자도 상호주의에서 배제되지 않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한 가입이 되고 우리 연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금 부담은 역시나 5대5가 되겠죠. 예. 대신에 이제 출국하실 때는요. 이분들이 출국에 의해서 일시금으로 이제껏 납부하신 거 받아가실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내국인을 위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네. 우리나라는 외국인도 특별한 똑같이.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하게 적용해주고 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노동법 관련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거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공식 업무에 돌입하면서 신속하게 주요 인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에 경제성장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사회수석처럼 이렇게 신설되거나 또 명칭이 변경된 게 특히 눈에 띄는데 이런 인선과 또 조직 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네. 대통령실의 경제수석 명칭부터 경쟁 성장수석으로 이제 네. 바꿔서 이제 상징성을 보여줬는데요. 예.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석 비서관급의 재정기획보좌관이 신설이 됐어요. 예. 새 정부의 재정 전략 수립, 또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예산 기능의 분리라든지 이제 기획재정부 개편
의지를 밝혔는데 재정계획 보좌관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존 사회시민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명칭을 바꿔서 네.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제 경청통합수석 밑에는 청년 담당관도 두기로 했습니다. 예.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만큼 소통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경제와 이 소통, 통합을 꼽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에서 이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민정수석 내정이 되면서 이 검찰 개혁의 동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뭐 사법개혁 법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번 인선이 이런 검찰 개혁, 사법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이 특수통 출신인 게 그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검찰의 주류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 네. 과연 검찰 개혁에 직접 칼을 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엔 자기 식구 감싸지를 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오수석의 검찰 개혁 의지를 충분히 확인했다며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오광수 수석의 경우 검찰 개혁의 적임자냐라는 논란보다 현재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 네. 등으로 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과거 검사 시절 친구를 통해 아내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논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도 인선을 철회할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 수석이 임명이 되자 뭐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 또 개인적인 비위 문제까지 터져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빠르게 검찰 개혁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지지자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과제가 아니라 필수가 된 상황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완수하지 못한 걸 이번 정부에서 제대로 해내느냐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평가하는 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 정부의 승패의 열부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많아서 네. 오광수 민정수석의 임무도 막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장관 인선 시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또 국민들로부터 일주일간 인사 추천을 받기로 했잖아요. 이 국민 추천제 뭐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네, 국민주권 정부의 첫 포문을 여는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대통령은 국민 추천제를 공고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서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네. 이제 각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라면서 이제 기조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뭐 정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들의 추천으로 이제 나온 인물들은 상대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어서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수위 없이 다치로 올렸죠. 네, 장관 인선에서 여러 논란으로 낙마를 하거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하. 국민추천제가 인사청문회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국민들 인사 추천하는 부분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당에서는 그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실행력을 보여주고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이 정권의 지지율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요. 예. 반면에 야당을 중심으로는 자칫 대중들의 인기 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에 빠져서 전문성이 없거나 네. 편향된 인사가 장관직을 맡게 될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꼽기 위한 하나의 보여주기식 수단 아니냐. 결국 국민 추천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사람을 올리려는 의도다라고 보는 시각도 야당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 국민의힘도 지난 총선 공천에서 강남,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 후보를 네. 공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일부 후보들은 정치권에서도 처음 듣는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인지도가 낮아서 정말로 국민들이 추천한 게 맞느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와서 결국 지도부가 자의
자의적으로 넣은 낙하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기도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 여야가 이 법사위원장직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 법사위원장직이 국회에서 갖는 이 실질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법사위원장은 다른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이제 국회 본회의로 가기 전에 무조건 거쳐야 하는 마지막 문턱입니다. 네. 사실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네. 또 주요 사법기관인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있고 탄핵 소추도 관장을 하는 요직입니다. 예.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됐을 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 단장을 맡았는데요. 그렇죠. 이 사실상 이 국회 측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네. 되는 게 법사위원장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행정부와 국회를 모두 장악했으니 이 견제를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다시 야당에 반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민주당은 절대 내어줄 생각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얻고도 이제 거부권에 막혀서 지지층이 원하는 법을 많이 처리를 못했는데요. 네.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임기 2년 원칙을 계속 내세우면서 거부하고 있는 건데 이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국민의힘의 논리가 일관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과거와 현재 여야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야당일 당시였죠. 네. 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달라라고 하겠다는 걸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었는데요. 네. 왜 그때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걸 반대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야당인이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느냐. 이게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당시 민주당이 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1당 다수당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미 전반기에 2년 임기로 상임위원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뽑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진해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이상 지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후반기에 가서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1당이 국회의장 그리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관례가 2004년부터 이어왔는데 이미 두 차례 깨졌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도 쉽게 내놓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법사위원장직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좀 길어지면 아무래도 국회의 뭐 정상적인 기능 회복이나 또 국민 신뢰 회복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이 국민의힘의 논리에 일관성이 없다는 민주당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또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당시에 본인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네.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됐으니 네. 이 국민의힘이 이제 양보를 해서 맡아요. 예, 네.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라는 주장도 가능한 겁니다. 네네. 여야가 이 선거 때마다 이 공수를 바꿨을 때 양측 모두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하는 바람에 네. 빚어지고 있는 일로 보이는데요. 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말을 바꾸거나 국민들의 신뢰도 이제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면 국민들 눈에는 결국엔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양당이 이 원내 대표를 뽑는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 3선의 김병기 의원, 4선의 서영교 의원 양자 구도로 치러지는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이 권리당원 투표제가 처음 실시가 돼요. 이 권리당원의 표심 실제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네,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가 20% 반영이 되고 네. 167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는 80%가 반영이 됩니다. 네. 이 권리당원 표를 환산을 하면 의원 약 42명으로 환산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42명은 결과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 지표일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지지자들 사이에서 A 의원을 지지해야 한다, B 의원을 지지해야 한다 하면서 사실상 의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서 결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이 권리당원 투표제 도입이 이 민주당 내 이런 민주성 강화나 또 당원 참여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이게 또 다른 정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최근에 이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을 하는 게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 정치로 가는 이 흐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정당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라는 이 본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작동해야 한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국민의힘도 아까 말씀드렸듯 지난 총선에서 국민참여 공천을 도입했듯이 다른 정당들도 이미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쌍방향 정당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본인의 거취라든지 5대 개혁안을 전당원 투표로 맡기겠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꺼내 들고 있는 것도 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결국에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나온 고육지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정당에 대한 지지도 올리고 정치에 대한 혐오나 무관심을 회복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다만 이 모두의 참여, 다수결이 늘 옳은 결론을 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당원 참여 확대가 자칫 표퓰리즘으로 가지 않도록 정치권도 이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당 스스로도 이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오는 16일에 선출하기로 했는데 지금 후보군에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공고를 내고 토요일에 하루 동안만 후보 등록을 받기 때문에 네. 지금은 물밑 탐색전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당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영남, 또 이제 구 친윤계 쪽에서는 3선의 박대출, 송원석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친한계나 비윤계에서는 4선의 김도읍, 3선의 김성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네. 지금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대여 투쟁을 위해 야당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5선의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다시 등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국민의힘 안에 뭐 친윤석열계, 친한동훈계 양쪽은 이 당 지도부 구성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네, 이달 30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이 당 5대 개혁안을 두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네. 친윤계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지도부가 일괄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이 5대 개혁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반면 친한계는 김용태 위원장이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었고 개혁 네. 의지를 보인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임기를 좀 연장을 해서 당 개혁을 한 뒤에 8월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원내대표 선출이 결국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 원내대표 선출이 중요한 이유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원내대표가 사실상 비대위 체제나 전당대회의 키를 쥐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이 김 위원장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서 당권을 쥐고 가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친윤계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를 원치 않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를 최대한 늦추고 비대위를 한 번 더 연장하거나 전당대회를 아예 열지 않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요. 네. 반면 친한계 원내대표가 선출될 경우에는 이 5대 개혁안 추진이라든지 이 친윤계의 이제 과오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이제 당대표 도전을 안 하겠다 선을 긋고 있는데 이 친한동훈계에서는 계속해서 당권 도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이 뭘까요? 네,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이 선거에서 진 직후에도 SNS를 통해서 턱걸이 영상 등을 올리면서 지지자들과 소통을 하고 이 윤 어게인 집회에도 이제 사진을 찍혔는데 네. 우연히 지나간 것이라고 본인이 해명하긴 했지만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지 않으면서 이 보수 진영의 세를 불려가는 모습 때문인데요. 네. 또 친한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이 국민의힘 당원 구조 자체가 한쪽으로 편향된 구성으로 바뀌어서 김문수 후보가 당권에 나오면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전당대회 출마할까요? 현재 단계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친한계 의원들 다수는 이 현 당원 구성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책임을 지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예. 그래서 이번 말고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 공천권을 갖는 차기 전당대회에 나와야 한다는 아하.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했을 때 당이 이제 도로 친윤당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조기 등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금토 신임 원내대표 선출 과정 지켜봐야겠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